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43인 평범한 직장인 진우라고 합니다. 아내 지혜와는 결혼한 지 15년째고 지혜는 올해 40이죠. 둘 다 아이 없이 살아왔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제가 하는 일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인데 워낙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한 게 새벽 1시가 넘었을 거예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벌써 잠들어 있겠구나 싶어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세수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지혜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서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숨소리도 깊고 아예 깨어날 기미가 없더라고요. 워낙 피곤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제자리인 왼쪽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지혜가 정리정돈을 워낙 깔끔하게 하는 편인데 그날은 침대 시트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거든요. 베개도 평소보다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이불도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몸이 아파서 뒤척이다가 그런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몸을 누웠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시트 부분에 손이 닿는 순간 뭔가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지혜가 물을 흘렸나 싶어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게 물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끈적하면서도 미끌거리는 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이상했어요.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운 묘하게 비린 듯 하면서도 단내 같은 게 섞인 냄새였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피곤한 상태라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계속 코에 맴돌더라고요.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혜는 벌써 일어나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세탁물을 모아뒀다가 주말에 한꺼번에 하는 편인데 그날은 유독 서둘러서 침대 시트를 빼서 세탁기에 넣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빨래해? 라고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땀을 많이 흘렸나 봐. 좀 끈적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한 감촉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혜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제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감촉과 냄새가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혜가 그렇게 급하게 시트를 빨아버린 게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빨아버렸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지혜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밝게 행동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에도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일이 생각났는데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혜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눈에 띈 건 지혜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홈케어 강의 듣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무슨 강의인데 시간이 이렇게 들쭉날쭉해? 라고 물어보면 강사 스케줄에 따라서 그런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가 평소에 그런 불규칙한 스케줄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샤워 습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한 번만 했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오래, 꼼꼼하게요. 샤워 후에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향수를 거의 안 쓰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향수 새로 샀어? 냄새가 좋네라고 말하니까 응, 요즘 나이도 있고 해서 좀 신경 써보려고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속옷도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면 소재 속옷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이스 달린 화려한 속옷들이 옷장에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언제 이런 거 샀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나이도 있고 해서 좀 예쁜 걸 입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좋은 일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지혜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지혜가 밖에 나가는 날들이 특정한 주기가 있더라고요. 대략 한 달에 몇 번씩, 그것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지혜의 배란일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갖고 자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젯밤 침대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촉과 냄새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또 홈케어 강에 간다고 하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돼서 집에 먼저 들어왔는데 지혜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지혜의 방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없던 물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새로운 화장품들,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휴대폰 충전기가 2개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혜는 원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충전기를 2개씩 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보니까 평소보다 휴지 사용량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감기를 앓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지혜가 들어와서 또 급하게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지혜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먼저 지혜가 자주 언급하는 홈케어 강의가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강의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문화센터였어요.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까 홈케어 관련 강의는 있긴 했는데 지혜가 나간다고 하는 요일이나 시간대와는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강 형태였는데 지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 지혜가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더 이상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혜는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는데 문화센터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지혜가 내린 곳은 시내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거기서 또 걸어서 몇 분 더 가더니 작은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은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은 더욱 강해졌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가 보니 그들이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본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업 관련 미팅이거나 다른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2시간 후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혜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평범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혜는 저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강의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응, 그냥 그저 그래라고만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혜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주에 지혜가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지혜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건데 이번에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지혜가 나간 후에 차고에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주행 기록이 다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혜가 홈케어 강에 간다고 했던 날들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먼저 목적지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문화센터가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따라가서 본 그 모텔 근처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요. GPS 기록을 보니까 정확히 그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음성 기록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 안에서의 대화도 녹음되거든요. 지혜가 혼자 있을 때 받은 전화 통화 내용도 일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제는 침대에 흔적이 남았대.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자. 시트도 미리 갈아놓고. 남편이 출장 가는 날에는 우리 집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화들이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혜 목소리였고 상대방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이 현실이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침대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촉과 냄새, 지혜의 변한 행동들, 모든 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음성 기록만으로는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혜를 확실히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혜에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 간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혜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다정한 말투였어요. 출장 당일 아침 일부러 큰 가방에 짐을 넣고 나갔습니다. 지혜도 배웅을 나와서 잘 다녀와라고 인사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서 대신 가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급한 가족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어요. 낮에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쯤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혜가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평소보다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앞에 낯선 남자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마주하게 된 거죠.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된 거죠.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열쇠를 조용히 돌려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문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정말로 남자 구두가 있더라고요. 검은색 정장 구두였는데 제 것보다 한 치수 정도 작아 보였어요. 브랜드도 제법 좋은 걸로 보였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조명이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소파 위에는 남자 정장 재킷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 옷도 소파 한쪽에 벗어져 있었고요. 블라우스와 치마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화 소리도 아니고 TV 소리도 아닌 뭔가 숨죽인 듯한 소리들이었어요. 안방문은 살짝 닫혀 있었는데 완전히 닫힌 건 아니어서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도 들렸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 대화하는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침대에서 제가 매일 밤 잠들던 그 자리에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이 먼저 왔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남자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키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 쓴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제법 잘생겼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어지는지도 모르겠었지만 일단 증거는 남겨야 했거든요. 그리고 동영상도 짧게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제가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뒤돌아 나왔어요. 현관에서 구두 사진도 찍고 소파 위에 있던 남자 재킷 사진도 찍었습니다. 재킷 안쪽 라벨을 보니까 제법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의심만 하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직접 목격한다는 건 이렇게 큰 타격을 주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일단 오늘은 모른 척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남자는 떠나고 없었어요. 현관 앞에 구두도 없었고 거실도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그 냄새가 또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냄새가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15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출장 어땠어? 피곤하지?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침 식사도 차려주고 말이에요. 마치 어젯밤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저도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어젯밤 늦게 들어왔는데 너 자고 있더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아 그래? 미안해. 너무 일찍 잠들었나 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15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제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에 대한 증거로는 손색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라고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 내내 지혜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말이에요. 며칠 후 지혜가 또 홈케어 강에 간다고 하고 나갔을 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따라가서 모텔에서 나온 후에 그 남자를 추적해봤어요. 남자는 지혜와 헤어진 후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가서 어디서 내리는지 지켜봤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국 간판을 보니까 그 남자가 약사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 약국 사장이었고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나이는 45세, 결혼한 지 10년 된 기혼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민수라는 사람이 지혜를 처음 만난 게 시어머니 소개였다는 거였어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그 약국에 자주 가셨는데 그때 지혜도 몇 번 따라가면서 알게 된 사이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민수 씨가 참 좋은 사람이야. 지혜야, 너도 약 살 일 있으면 거기 가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단순한 소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관계로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상대방의 신원도 파악했고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했는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지혜가 홈케어 강에 간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는데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저녁 9시쯤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강에 재밌었어라고 말하면서 샤워하러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혜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진들과 서류들을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지혜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진들 안에는 모텔에서 나오는 지혜와 민수의 모습, 블랙박스 GPS 기록, 그리고 안방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뭐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홈케어 강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 그것도 내가 말한 시간과는 전혀 다르고.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해봐.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지혜야, 이제 용서고 뭐고 의미가 없어.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거야. 그리고 민수한테도 상간자 소송 걸 거고. 그 말을 듣자 지혜가 더욱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서 민수에게 상간자 소송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근무하는 약국에도 사실을 알렸어요. 기혼자인 약사가 다른 사람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 약국은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민수는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변호사가 한번 만나서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를 만나보니까 완전히 위축돼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혜 씨가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라고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결혼 반지 끼고 있는 여자한테 접근한 당신도 잘못이고 그걸 받아준 제 아내도 잘못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민수의 약국은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수 아내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민수는 집에서도 쫓겨났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지혜나 민수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불륜 사실이 인정됐고 민수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지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집도 제가 가져갔고 예금도 대부분 제 몫이 됐습니다. 민수는 위자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어요.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혼하게 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약사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지혜는 이혼 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서로에게 피해만 입힌 관계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지혜는 혼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특히 그 침대는 바로 버렸어요. 새 집에는 모든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혜가 마지막으로 짐을 가지러 왔어요. 그때 지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다른 남자와 우리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걸 직접 봤어. 그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게 저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몇 달 후에 들은 소문으로는 지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도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고요. 저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끔 그날 밤 일이 생각나요.
만약 제가 그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침대 버렸다. 오염된 건 가구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거든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사연은 43 건설회사 직원 진우가 15년 된 아내 지혜의 불륜을 발견하고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이상한 냄새와 감촉을 느낀 진우는 지혜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홈케어 강의라는 거짓말로 모텔에서 약사 민수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와 직접 목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약국을 폐업하게 됐고 이혼당했으며 지혜는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